안녕하세요. 그 시절 서랍 속 이야기입니다. 1982년 봄과 여름의 길목, 여러분은 어떤 풍경이 가슴속에 떠오르시나요? 전 국민을 잠 못 들게 했던 포클랜드 전쟁의 포성이 바다 건너에서 들려오고, 안방의 컬러 TV 화면 속에서는 원년을 맞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녹색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구던 시절이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550원, 시내버스 토큰 하나에 110원이던 그 시절. 따분과 오란시의 청량한 광고 카피가 골목길을 채우고 텔레비전 앞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주말 저녁 쇼쇼쇼와 대하 드라마 풍운을 기다리며 일상의 고단함을 씻어내곤 했죠. 하지만 그 찬란한 봄날의 낭만 뒤편에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깊고 잔혹한 상처를 남긴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며 온 나라가 큰 충격과 슬픔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교차했던 1982년, 그 뜨겁고도 격동적이었던 2분기의 서랍을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82년 4월의 기록. 4월의 봄바람이 불어오던 거리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해진 컬러 TV의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동네 전자기 하우스 쇼윈도에 진열된 금성사의 하이테크 컬러 TV나 삼성전자의 이코노 칼라 화면을 너클 잃고 바라보던 아이들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골목길 구멍가게 평상에 앉아 입안이 얼얼하도록 톡 쏘는 오란시 파인애플 맛을 마시며 새로 출시된 육개장 사발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던 4월의 오후는 투박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교복 자율화로 청바지와 청자켓을 맞춰 입은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은 새학기의 설렘 속에서 명동과 종로 거리를 활보했고, 직장인들은 퇴근길 다방에 모여 DJ가 틀어주는 LP판의 음악을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4월 26일 밤, 경남 의령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전대미문 총기 참사가 발생하며 전 국민은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현직 경찰관이었던 우범곤 순경이 동거녀와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예비군 무기고에서 카빈 소총과 수류탄을 탈취하여 의령군 국류면 일대 4개 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한 것입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이가 치안을 책임지는 순경이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것은 곧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공포의 시간 동안 무고한 주민 56명, 훗날 최종 집계로 62명에 달하는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부의 엄격한 언론 통제로 인해 사건의 세부적인 참상은 신문 한 귀퉁이에 짧게 실리거나 대한뉴스에서 축소 보도되는 등 철저히 제한되었습니다. 경찰의 안일한 대처와 무려 4시간이 지나서야 상부에 보고된 늑장 대응이 드러나며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결국 서정화 내무부 장관이 사임하는 등 전국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불신과 상처를 남겼으며, 권력의 언론 통제 속에서 대중에게는 오랜 시간 슬픈 미스터리로 기억되었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 정부는 민심을 다잡기 위해 강력한 사회 정화운동과 사회 통제를 유도했습니다. 제5공화국의 슬로건이었던 정의사회 구현 아래 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화하고 불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과 거리 불심 검문, 두발 단속이 한층 더 빡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국가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목하에 서민들의 일상은 묘한 긴장감과 통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는 4월 중순, 미국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부통령이 전격 방한하여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한미 수교 100주년을 앞두고 동두천 미군 기지를 방문하고 전두환 대통령을 접견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바다 건너 세계 역시 전쟁의 포화로 얼룩진 4월이었습니다.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 군이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를 기습 점령하면서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포클랜드는 작은 섬이었지만 풍부한 어장과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두 나라가 오랫동안 영유권을 주장해온 곳이었습니다. 경제난과 군사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지던 아르헨티나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점령을 강행했고, 이에 영국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는
항공모함 전단을 즉각 파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약 74일간 이어진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고 당시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국제 정세를 뒤흔든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겁고 차가운 뉴스 속에서도 사람들의 일상을 지탱해 준 것은 그라운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초창기 프로야구의 열기였습니다. 3월 27일 화려하게 개막한 KBO 리그는 4월 들어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로고가 새겨진 어린이 회원 모자를 쓰고 골목길에서 동네 야구를 즐겼습니다. 지친 마음에 위로를 건넨 건 안방극장의 대중문화였습니다. 밤이 되면 카세트 테이프 속에서 흘러나오는 송골매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강렬한 베이스 리프와 이용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극장가에서는 안소영 주연의 영화 에마 부인이 극장 앞을 인산인해로 만들며 성적 금기를 깨트린 파격적인 신드롬을 이어갔고 새로운 해외 스타의 등장도 화제였습니다. 영화 매드맥스2의 주연 배우 멜 깁슨은 거친 남성미와 잘생긴 외모를 동시에 갖춘 신의 스타로 떠오르며 젊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사막을 질주하는 그의 모습은 당시 남학생들의 로망이 되었고 영화 잡지와 포스터를 통해 국내에서도 빠르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훗날 리설 웨폰과 브레이브 하트로 세계적인 톱스타가 되기 전 82년은 멜 깁슨이 차세대 액션 영웅으로 자리매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비극의 아픔과 푸른 그라운드의 열정이 묘하게 공존하던 격동의 4월은 지나가고 대한민국은 5월이라는 더 거대한 풍파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82년 5월의 기록. 5월의 가정의 달은 푸르른 싱그러움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5월 5일 제60회를 맞이한 어린이날에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창경원이나 어린이회관으로 나들이를 떠난 인파로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아이들은 최고의 선물이었던 종합과자 선물 세트를 품에 안고 행복해했고 어른들은 새롭게 선포된 경로 헌장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효도 풍경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시장에서 럭키 치약을 한 묶음 사오며 살림을 챙겼고 아버지들은 퇴근길에 새로 출시된 동원참 치킨을 신기한 듯 사들고 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찌개를 끓여 먹던 소박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5월 7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경제 스캔들인 장영자, 이철의 금융사기 사건이 폭발하며 온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는 그야말로 마비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이 전 중앙정보부 차장 이철희와 그의 부인인 사채시장의 큰손 장영자를 구속하면서 베일에 쌓여있던 거대한 음모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금 압박을 받는 중견기업들에게 접근하여 법정 관리나 자금 대여를 미끼로 삼아 실제 대여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내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무려 6,4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당시 국민들에게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장영자가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 광업진흥공사 사장의 처제, 즉 정권의 핵심 로열 패밀리와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사회를 부르짖던 제5공화국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이 사건으로 인해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서민들은 깊은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전두환 대통령은 5월 21일 법무부 장관과 안기부장을 포함한 11개 부처 장관을 일제히 갈아치우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내각 대개편을 단행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층의 은밀한 비리를 지켜본 국민들의 가슴속 멍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시내버스와 철도 등 공공요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110원 수준이었지만 잇따른 요금 인상 소식은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키웠습니다. 직장인은 출퇴근 교통비를 걱정했고 학생들은 주머니 속 토큰 하나도 아껴 써야 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전국 속에서도 대한민국 과학계와 스포츠계에서는 희망찬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5월 31일
서울대학교 전산학과와 구미 한국전자기술연구소 간의 TCP/IP 방식을 이용한 한국 최초의 인터넷망이 마침내 개통된 것입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구축에 성공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장영자 사건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묻혀 당시 언론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시작은 훗날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또한 5월 29일에는 산악인 허영우가 이끄는 한국 원정대가 히말라야의 험준한 마칼루봉 정상 정복에 성공하여 암울했던 국민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한미수교 100주년을 맞아 인천에서 대대적인 기념비 기공식이 열렸고 바다 건너 포클랜드 제도의 전쟁은 영국군의 대대적인 상륙 작전과 반격으로 최고조에 달하며 매일 밤 안방의 브라운관을 긴장감으로 채웠습니다. 이처럼 권력형 비리의 씁쓸함과 서민들의 팍팍한 삶 속에서도 사람들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필의 못 찾겠다 꾀꼬리를 흥얼거리고 송골매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따라 부르며 팍팍한 일상 속 작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극장가에서는 임권택 감독의 오염된 자식들이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고 극장가 한편에서는 당시 21세의 파릇파릇한 신인 배우 이연걸의 데뷔작인 홍콩 무협영화 소림사가 개봉하며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1973년 이소룡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홍콩 무술영화는 성룡의 코믹 액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소림사는 와이어나 특수효과에 의존하지 않는 정통 소림 무술과 실제 무술인의 압도적인 액션으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중국 무술대회 우승자 출신인 이연걸의 빠르고 정확한 발차기와 검술은 진짜 무술이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소룡과 성룡의 뒤를 잇는 새로운 액션 스타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영화는 전국 남학생들 사이에 소림권법과 쌍절곤 흉내를 내는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책받침과 포스터를 장식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사기극이 남긴 얼룩과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기술의 태동이 뒤섞인 5월이 저물어가고 뜨거운 여름의 초입인 6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2년 6월의 기록. 6월의 태양은 이른 봄 가뭄과 함께 찾아와 전국의 논밭을 바짝 말렸습니다. 가마솥 같은 조기 폭염 속에서 서민들은 마당에 대야를 받아놓고 시원한 등물을 품앗이하거나 얼음을 동동 띄운 달콤한 믹스커피와 보리차를 마시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는 막 출시된 보리 탄산음료 맥콜이 신기한 신제품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색다른 구수한 맛을 이야기하며 한 캔씩 마셔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전선은 여전히 장영자 사건의 혹독한 후폭풍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채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제도권 금융계가 큰 충격을 받았고 자금줄이 막힌 유망 중견기업들이 연쇄부도를 맞이하며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를 잃는 경제적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6월 중순, 사법부와 온 사회를 뒤흔든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981년 발생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용산 원효로 윤노파 피살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던 고숙종 여인에게 서울형사지법이 마침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당시 수사기관이 자행하던 잔인한 강압수사와 고문 관행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슬퍼런 공권력의 폭력에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원칙으로 제동을 건 역사적인 이정표였으며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낸 위대한 판결로 기록되었습니다. 6월 13일, 팍팍한 일상에 지쳐있던 서민들의 시선은 일제히 밤하늘을 넘어 저 멀리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1982 피파 스페인 월드컵이 화려하게 개막한 것입니다. 컬러TV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 경기는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벨기에에게 덜미를 잡히는 이변이 일어났고 지쿠와 소크라테스가 이끄는 브라질은 화려한 삼바 축구로 전 세계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극적인 주인공은 이탈리아의 공격수 파울로 로시였습니다.
승부조작 연루로 2년 가까운 출전 정지 징계를 받고 돌아온 그는 대회 초반에는 극심한 부진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8강에서 우승 후보 브라질을 상대로 믿기 힘든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순식간에 영웅으로 부활했습니다. 이어 준결승과 결승에서도 연이어 골을 넣으며 대회 6골로 득점왕과 골든볼을 동시에 차지했고 이탈리아를 44년 만에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실패를 딛고 정상에 오른 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당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대회에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며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조별리그에서 벨기에의 0대1, 페루와 0대0으로 비긴 뒤 폴란드에 1대5로 패하며 1무 2패로 탈락했지만 훗날 2002년 월드컵 신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축구의 첫 발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 프로야구 역시 정기리그 막판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며 완전히 국민 스포츠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당시 안방극장의 대중문화는 영원히 기억될 황금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 밤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최불암, 이영우 등 쟁쟁한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하여 대한민국 현대사를 날카롭게 조명했던 최초의 정치 드라마 제1공화국의 최종회를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또한 KBS 1 대하드라마 풍운에서는 명배우 이순재가 보여준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흥선대원군 연기가 브라운관을 장악하며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했고 MBC 호랑이 선생님의 조경화는 엄하면서도 인자한 모습으로 전국 초등학생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쇼쇼쇼의 화려한 오프닝 무대와 전국 노래자랑의 정겨운 딩동댕 소리가 동네 골목길마다 울려 퍼졌고 청소년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은 주말마다 방영되던 더빙 외화 600만 달러의 사나이와 소머지였습니다. 사고로 치명상을 입은 주인공들이 팔과 다리, 눈, 귀 등을 최첨단 바이오닉 장치로 교체받아 초인적인 힘과 괴력, 초고속 질주 능력을 갖게 된다는 설정은 당시 어린이들에게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느린 화면과 함께 울려 퍼지던 특유의 기계음 효과는 골목길 아이들의 단골 흉내거리였고 모두가 자신도 인조인간이 된 것처럼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사실은 두 작품이 전혀 다른 드라마였지만 같은 세계관을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600만 달러의 사나이의 주인공 스티브 오스틴과 소머지의 주인공 제이미 소머즈는 극중 연인 사이였으며 제이미가 사고를 당한 뒤 스티브와 같은 바이오닉 수술을 받으면서 소머즈라는 독립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의 드라마에 여러 차례 함께 출연해 악당과 맞서 싸우는 크로스오버 에피소드를 선보이며 당시 팬들에게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슈퍼히어로 영화의 시작점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1980년대 최고의 인조인간 히어로 드라마였습니다. 6월 하순에 접어들자 오랜 가뭄을 끝내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대지를 적셨지만 이내 국지성 폭우로 변해 전국 곳곳의 수해 소식과 교통사고 소식이 대한뉴스의 화면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반면 거리에 하나둘 생겨나던 비디오 대여점의 간판들과 홍콩 영화의 포스터들은 다가올 새로운 대중문화의 범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열기와 대형 스캔들의 여파, 그리고 지구촌 축제의 낭만이 가득했던 82년의 이분기는 서서히 저물어갔습니다. 82년의 봄과 여름은 우리에게 전대미문의 아픔을 안겨준 잔인한 계절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녹색 그라운드와 초록빛 브라운관을 통해 내일의 희망을 꿈꾸게 했던 낭만의 시대였습니다.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루를 살아내셨던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는 결국 그 시대를 살아내고 기록하는 사람들에 의해 기억됩니다. 오늘 서랍 속에서 꺼내본 82년 2분기의 추억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서랍의 이야기를 함께 열어주세요. 더 깊고 풍성한 그 시절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